이번 시간에는 건설관리학 특론 세 번째 시간, 시공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 건설관리학 특론은 총 2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중에 오늘 시간은 제3장, 세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주제입니다. 자, 3.1은 acceptance period와 withdrawa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찰 과정에서 비드 패키지 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단순한 실수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비드 패키지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전체적인 입찰 과정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드 패키지를 전달을 해서 입찰이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여러 시공사들은 입찰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되죠. 따라서 이 기간에는 설령 제안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입찰 서류가 오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안서가 철회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드가 오프닝되고 나면 입찰이 열리고 나면 더 이상 제출한 제출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또는 철회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보통 이 기간을 우리가 제안서 평가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acceptance period라고 불리는 제안서 평가 기간 동안에는 일단 제출한 제안서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 acceptance period 내에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에 공식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시공사는 서면으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Notice to Proceed라고 하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안서 제출 기간, 입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는 언제나 입찰을 처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때 하나의 그 상황을 좀 가정해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발주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즉 제안서 평가 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낙찰자를 선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그 날짜가 되었는데도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응찰자는 자신의 입찰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acceptance period가 지날 때까지도 특정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았다면 언제든 자신이 입찰 내용을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번 3.1에서는 제안서 평가 기간과 철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3.2에서는 award of contract 그리고 notice to proceed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award of contract라고 하는 건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거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그런 시공사를 하나 선정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시공사는 발주자에게 우리가 해당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힌 Notice to Proceed라고 하는 문서를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그 제공한 문서에 따라 가지고 이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사 기간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착공을 해야 된다라고 의사를 밝힌 날짜가 있으니까
그 게시일에 원래 입찰 서류에서 제시되어 있던 프로젝트 기간을 합산을 해가지고 종료일을 계산을 해서 이 공사의 최종 준공 시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때 착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당 착공일에 모든 방해 요소가 해결돼서 현장에 이 컨트랙터, 즉 시공사가 진입할 수 있어야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뭐 토지 매입이 끝나지 않았다든가 등등의 문제로 인해서 해당 일에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라면 그거에 맞춰서 응당에 필요한 조치들이 향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3 Contract Agreement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약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주자와 시공사 사이의 계약을 의미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공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공식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계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의 공사 제공과 발주자의 보수 제공, 얘가 서로 매핑이 되는 거죠. 공사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제공하는 것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를 하고요. 이들의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첨부가 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비드 패키지에 포함된 문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설계도와 일반 조건, 특수 조건, 그리고 희망서, 그리고 입찰 기간 또는 그 이후에 불혹의 형태로 변경된 사항들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계약 시 첨부 문서로 포함이 됨으로써 계약의 어떤 조항의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계약서는 Engineers Joint Contract Document Committee라고 하는 곳에서 제공한 표준 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수칙 별지에 보면 7호 서식에 공사도구 표준 계약서라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공공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이용을 하고 민간 같은 경우에도 이 계약서에 준해서 양식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 타임 익스텐션 하면 공기가 연장되는 상황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딜레이,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공기 연장을 갖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공기 연장이 어떠한 이유로, 뭐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이 되었다라면 응당 책임을 져야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설계 변경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컨트랙터, 시공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발주자, 오너의 책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기 연장을 초래한 원인에 따라 가지고 그 책임은 발주자 또는 시공사의 할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 문제, 어느 해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공사 기간 내내 계속 비가 온다든가 뭐 폭염이 계속된다든가 해가지고 예상되는 어떤 공사 불가 날짜가 훨씬 더 길었던 거죠. 그래서 공기를 좀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라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연장의 구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전에 공사일을 정확하게 추정을 하고 비작업일 같은 것도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공기를 산정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날씨 문제로 인해서 공기를 연장한다 하면 그에 대한 비용 증가분은 당연 시공사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비작업일 관련된 기준들은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참조를 해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준공을 하고 준공 검사를 하겠죠. 그 이후에 문제가 있는 불량이나 하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것이 모두 다
수선이 되면, 즉 하자 보수가 완료가 되면 프로젝트가 종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와 발주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시설 공사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되었던 원인들을 좀 조사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봤더니 공사 기간이 연장된 원인으로서 여기 보면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오너가 기본적으로 애초에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요구사항들을 좀 제시를 함으로써 그 발주자 자체에서 수정 보완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날씨 문제도 있고 또는 뭐 근로자의 파업, 그리고 원자재 같은 것들이 좀 늦게 공급되는 것이 좀 지연되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 시설 공사들을 가지고 이런 공기 연장의 원인을 봤더니 가장 큰 문제가 뭐니 뭐니 해도 설계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설계상의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시공한 그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리고 발주자의 어떤 설계 변경 요청에 의해서 요구사항의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좀 있었고요. 트레이닝 퍼슐리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요. 그리고 원자재 자체가 좀 늦게 공급이 돼서 공기가 연장된 케이스는 Airfield Framing and Lighting이니까 포장하고 조명 공사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원자재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공기가 연장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했었다라는 거죠. Change Order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주자가 설계 변경을 요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변경이 돼서 설계를 이렇게 좀 변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change order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최초 계약 때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요청을 했더라도 좀 달라진 형태로 새로운 요청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change order가 발생을 하면 뭐 가장 큰 게 뭐니 뭐니 해도 공사비가 늘어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공기가 연장이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계약할 때에 명시했던 조건과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발생했던 조건들이 달라지는 경우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는 우리 토목공사에서 보면 집안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뭐 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위가 발견된다든가 토파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층에 지하수층이 땅속에 뭐 발견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면 기본적으로 설계 변경 또는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클레임을 제기를 해서 그거에 따른 공사비를 증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어링 로그를 해보니까 시추를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왔냐면 2000 큐빅만큼 소일이 나왔고, 그리고 500만큼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일이 락보다는 공사하기가 편하니까 공사비가 낮게 책정이 됐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공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1000 큐빅의 소일이 나오고 공사 기간정이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죠. 그리고 500밖에 안 됐다라고 생각했던 락이 1500 큐빅 야드만큼 하게 된 거죠. 이 경우에는 공사비가 굉장히 낮겠지만 이 경우 공사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차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클레임을 요청을 해서 공사비를 증액을 하는
이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공사비가 진행이 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공기가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계약 조건이 변경됐을 때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7에서는 Value Engineering, 우리나라 말로는 보통 가치공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설계, 경제성 검토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쓰기도 하죠. 자, 기본적으로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건설 분야에 적용이 됐을 때는 cost less, maintain the expected level of performance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능은 동일하게 유지를 하되 반면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개발한다라는 의미죠. 항상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밸류는 코스트분의 펑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비용분의 성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는 기능. 자,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인 목표는 이 밸류를 갖다가 높이려고 하는 건데 성능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비용을 갖다가 이렇게 다운을 시킨다면 당연히 이 밸류 부분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른 조합들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성능을 높여도 밸류는 높아지겠죠. 또는 코스트는 조금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면 좀 되네요. 성능은 아주 조금 떨어뜨리면서 반면에 코스트를 왕창 떨어뜨린다든가 아니면 코스트는 살짝 높아지는 데 비해서 성능은 왕창 높아진다든가 뭐 이런 일은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코스트는 떨어지고 성능은 높아지는 뭐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건설 분야에서 이러한 대안들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안이 바로 이 대안입니다. 즉 성능이나 기능은 유지를 하면서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가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비용 절감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비용 절감분을 발주자와 시공사가 공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성과를. 1억이라는 돈을 세이브를 했다라면 5천만 원을 발주자가, 5천만 원은 시공사가 쉐어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가치공학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설계를 올바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설계 대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대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면 어떤 설계 대안을 만들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크리테리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할 수 있는 대안 평가 기준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LCC니까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 생애 주기 비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에스테틱, 뭐 미적인 요소들, 공간적인 요소들, 성능적인 요소들, 또 안전과 관련된 요소들 이런 5가지로 어떤 대안을 평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비용 측면에서 뭐가 더 좋은지, 친밀성 측면에서 뭐가 더 좋은지, 또는 공간 측면에서 뭐가 더 좋은지, 성능, 안정성 측면에서는 어떤 대안이 더 좋은지 이렇게 비교 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5개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경중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도가. 그래서 어떤 평가 기준은 더 중요하고 어떤 평가 기준은 덜 중요할 수 있으니까 그들 사이의 중요도를 한번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가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 예제에서는 크게 5단계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레터 슬래시 레터 이렇게 써져 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B 슬래시 C라고 써져 있으면 B와 C가 서로 동등하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1로 써져 있으면 조금 중요하다. 2로 써져 있으면 뭐 평균적으로 중요하다. 평균 이상으로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A-2라고 나와 있으면 이 셀이 의미하는 게 이 A와 여기 있는 B잖아요. 겹쳐지는 부분이. A와 B를 비교했더니 A가 2, 즉 평균적으로 더 선호된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A-2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A와 C를 비교한 거죠. 그래서 코스트가 스페이스보다 평균적으로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A가 1이라는 건 코스트와 퍼포먼스를 비교한 거니까 코스트가 성능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 그리고 코스트와 세이프티를 비교한 거는 코스트나 세이프티는 거의 동등하게 중요하다. 뭐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평가 기준이 있으면 그걸 2개씩 뽑아서 비교를 하고 있죠. 이런 걸 뭐 쌍대 비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5개의 평가 기준에서 2개씩 뽑는 조합이 O 콤비네이션 2잖아요. 그러면 O 팩토리얼 O-2 팩토리얼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조합의 개수가. 그럼 이거 따지면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군요. 이렇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잠시 척발한 것 같은데 이렇게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여기 5-3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 4, 20 나누기 2. 죄송합니다. 왜 걸리네. 5 팩토리얼 5-2 2 팩토리얼 왜 이럽니까? 5-2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하면 5 팩토리얼 나누기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곱하기 4 면 5 곱하기 4를 20으로 나누니까 10 해서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이 되는 겁니다. 즉, 컨비네이션 개수만큼 대안을 비교하는 횟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5개의 대안이 있다라 그러면 총 10번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로 쌍대 비교를 수행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예제에서는 뭐 방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이런 방법을 썼어요. A2, A2, A1, A2 그래서 2만큼 중요할 때는 2점을 줬고 1만큼 중요할 때는 1점을 주고 그리고 두 개가 동등할 때도 역시 똑같이 1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6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B나 C나 D나 E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를 볼까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2가 포함된 게 어떤 거면 요거 4개가 있죠. 그래서 1, 2, 1, 1 해가지고 해보면 5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5점 이렇게 되네요. 또 뭐가 있나요? C 한번 해볼까요? C가 관련된 건 요거밖에 없죠? 1점. B가 관련된 것도 어디 있습니까? B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역시 1점. 그리고 D가 들어간 건 이렇게 2개가 있으니까 2점. 그래서 이 점수들이 이렇게 매겨진 겁니다. 로스코어를 가지고
조금 이제 전문가들이 협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인 가중치를 결정을 했는데 그게 바로 9, 4, 2, 2, 1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 평가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B와 C는 가장 덜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자, 이후에 이제 대안을 수립을 했는데 오리지널 솔루션, 원래 대안과 원안이죠. 그리고 대안 1, 대안 2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었어요. 각각에 대해서 각 대안을 5개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니 점수가 나온 겁니다.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던 것 같으네요. 원점수를 매기고 난 다음에 가중 점수를 뽑았는데 가중 점수는 이 원점수에다가 앞에 구해놓은 가중치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27은 3 곱하기 9, 12는 3 곱하기 4, 4는 2 곱하기 2, 4는 2 곱하기 2, 40은 4 곱하기 10.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이 20은 5 곱하기 4.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각 평가 기준별로 평가했던 점수들을 모두 합산을 해 봤더니 A 대안이 87, A 대안이 아니죠. 원안이 87, 그 다음에 대안 1, 대안 2가 99점과 86점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던 대안 1, 즉 얼터너티브 넘버 1, 요 놈이 최적 대안으로 선정되었다라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설계를 개선하는 활동을 Value Engineering, 가치 공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 Value Engineering과 관련해가지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좀 명시를 해놓고 있는데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한 법조항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하는 경우 또는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3.8에서는 발주자 측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시정지나 지연, 그리고 연구 중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시정지나 지연이나 연구 중단이 발주자 측의 문제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당연히 발주자 측에 있기 때문에 발주자는 시공사의 손해,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런 일시정지나 지연이나 연구 중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의무를 갖는다라는 거죠. 바로 발주자가 이런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9에서는 손해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컨트랙터, 즉 시공사가 주어진 공기 안에 제때 완공하지 못했다라면 그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물어내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지체보상금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그 판례에 보면 어떤 언급이 되어 있냐면 지체보상금을 명시적으로 계약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조기 준공 시 보너스를 함께 명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가 공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보다 늦게 준공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발생하는 게 지체보상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공기보다 이만큼 늦어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꾸로 공기보다 빨리 준공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보너스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단축된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만 발주자와 시공자가 동등한 계약을 했다라고, 동등한 자격에서 계약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지체보상금을 이렇게 6만 달러 이렇게 지정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상대급부로서 빨리 끝난 조기 준공에 대한 보너스를 역시 6만 불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공자가
좀 늦게 끝나면 지차 보증금을 물어내고 거꾸로 빨리 준공을 하면 발주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조기 준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이런 형태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10에서는 retainage라고 해서 보통 유보금이라고 부르죠. 유보금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retainage라고 하는 유보금이라는 건 시공자에게 완벽한 공사 마무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일종의 볼모로 공사비의 지불을 유보하는 상황을 유보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면 이런 문장이 있죠. Until you have completed the project to my satisfaction. 내가 만족할 수준에서 만약에 당신이 이 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 I will not release the retainage라고 하니까 유보금을 지급할 수 없다. 즉, 네가 완벽하게 공사를 끝내기 전에는 나는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볼모로 삼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준공 시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의 시설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면 계속해서 발주자는 이 유보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시공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자, 3.11에서는 프로그레스 리포팅이라고 해서 진도 관리와 진도 보고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도 관리나 또 진도를 보고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이런 걸 갖다 시공계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시공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S커브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간트 차트와 같은 바 차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계획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통상 주공정법이라고 불리는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메인 공정들, 특히 여유 시간이 없는 공정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이런 방법론들을 사용을 하죠. 자, 우리도 이거 배우게 될 겁니다. 8장에 가면은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주공정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S커브로 뭔가를 관리를 한다라는 건 자, 오른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가로축은 프로젝트 먼스에서 공기, 그러니까 시간의 축을 나타내고요. 이 가로축은. 그리고 세로축은 거기에 따른 공사의 진도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공사의 진도는 0%, 20, 40, 60, 80, 100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를 하고요. 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적인 기간으로 뭐 예를 들면 1월, 2월, 3월, 4월 뭐 또는 1년, 2년, 3년, 4년 그런 단위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이제 뭐 먼스 단위니까 월을 뜻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 같이 0%, 10%, 뭐 70, 90, 100 이렇게 또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간을 백분율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공기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가운데에 우리의 공사 기간에 대해서 공사 진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여기 있는 요 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각각의 기간하고 이렇게 매치되는 포인트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죠. 자, 그 숫지들이 바로 여기가 10, 30, 그리고 70, 90, 맨 마지막 달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표현된 게 100 이렇게 된 거고 그게 0, 10, 30, 70, 90, 100 그러니까 해당 기간까지 전체 공사의 몇 퍼센트의 진도가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내 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뭐 1개월이 지나면 10%, 2개월이 지나면 30%, 3개월이 지나면 70%,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 90%,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아마도 5겠죠. 5개월이 지나면 5개월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기간이 되면 공기가 끝나면 100%의 공사가 완료된다.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운데에 진도를 나타내는, 즉 공사 기간 대비 공사 진도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의 커브가, 바로 이 커브가 영어로 S자와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S커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커브가 갖는 의미는,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동일한 스피드로 어떤 공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 공사 진도율이 시간과 진도가 이렇게 완벽하게 선형 비례를 하는, 그래서 일정 속도로 동일하게 공사가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선형 비례 형태의 진도율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이런 S커브가 나오게 된다라는 건, 초기에는 원래 우리가 정해놓은 일정 속도보다 공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 중기가 되면 원래 이 기울기보다 훨씬 기울기가 빨라졌죠. 그래서 공사 중반에는 진도가 굉장히 빠른 거고요. 다시 말기가 되면 원래 진도보다 조금 커브의 진도가,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좀 완만해지니까 다시 공사의 진도가 느려진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의미를 하는 건, 공사의 초기와 말기에는 상대적으로 시공 속도가 느리고 중간 부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건설 공사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래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이제 세운 이 계획하고, 여기서 보면 이 계획선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선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진도율을 체크를 해봤더니 그 진도율이 이런 곡선을 따르게 돼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 시간이 여기 2.5개월 정도가 이렇게 지난 거죠. 예를 들면, 자, 2.5개월이 지났는데 이 개월 동안에 원래는 여기까지 진도율이 지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60%까지. 근데 실제로 진행이 된 거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실적이 원래 우리 계획 대비 굉장히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이 공사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여기서 만나게 됐죠. 그러니까 공기가 다 지나고 나서는 결국 100%의 진도를 맞췄는데, 중간 과정에 있는 이만큼의 차이는 결국 계속 진도가 느리게 진행되었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공사 기간 동안에 진도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 실적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계획보다 이렇게 위쪽 곡선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적이 나타났다라면 그것의 의미는 진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사가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획이 그렇듯이 실적도 통상 이런 S커브 형태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런 계획과 실적을 동시에 나타내게 되면 현재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림에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바 차트에서 숫자가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 기간이 원래 여기 30까지 가는 시점이잖아요. 2개월이 지나면. 그래서 여기에 가 가지고 쭉 따라가 보고 쭉 따라가 보고 쭉 따라가 보고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 숫자들이 5, 25, 55, 85에서 만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원래 계획은 10, 30, 70, 90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의 차이만큼 5, 누적해서 보면 여기도 5, 여기는 더 처지죠. 15, 여기 다시 좀 따라 잡아서 5, 그리고 0. 그래서 중간에 요만큼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차이가 의미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공기가 늦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에서 실적을 빼준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S커브를 이용해서 진도를 관리할 수도 있겠고요. 자, 또 하나의 방법은 바 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진도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케줄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진도 업데이트 하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위에 그래프를 먼저 보면, 자, 똑같이 S커브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먼스, 즉 공기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세로축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과업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과업, B라는 과업, C라는 과업을 우리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계획을 보면 지금 A 가업은 처음 0에서 시작해서 요 4개월이 지나면 딱 끝나야 되겠고요. B라는 과업은 1개월에 시작해서 5개월 시점에, 그리고 C라는 과업은 2개월에 시작해서 3개월에 이렇게 끝나는 그런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계획에 따라서 두 번째 달이 지나면 여기까지, 그리고 세 번째 달이 지나면 여기까지 이렇게 과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진도율이 나오면 계획 대비 실적이 동일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래 그림에서는 실제 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달에 진행된 진도가 이렇게예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두 번째 달에 진행된 진도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번째 달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모든 진도가 늦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진도를 체크를 해보면 원래 여기까지 와 있어야 되잖아요. 요 선까지. 근데 지금 보면 A 과업은 여기까지밖에 못 왔으니까 진도가 느려져 있는 거고, 역시 C 과업 역시 여기까지 못 와 있으니까 진도가 느려져 있는 겁니다. 반면에 B 과업은 원래 계획선까지 와 있으니까 진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바 차트 위에 이렇게 숫자들을 표현을 해놨는데 이 숫자들이 의미를 하는 건 누적 진도율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달이 끝나고 났더니 40%, 15%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달이 지났더니 얘는 70%, 얘는 50%, 얘는 50%. 그러니까 요만큼의 나머지가 50% 남아있는 거고요. 얘도 50% 남아있는 거고, 얘는 남아있는 게 한 30%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읽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여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진도는 원래 정상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었다라면 현재 어디까지 와 있어야 되느냐? 계획에 의하면 바로 여기까지 이렇게 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진도를 체크를 해보니까 거기까지 와 있지 못하고 여기까지, 얘는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 두 개는 진도가 느려져 있는 상황이고 요 놈 하나만 진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바 차트를 보고 현재 프로젝트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3.12에서는 Acceptance and Final Payment라고 되어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프로젝트가 이제 시공자에 의해서 완공이 됐다라고 하면 발주자들은 공사가 제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를 체크를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분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하자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하자 목록을 뭐 영어로는 deficiency list나 punch lis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래에 보시면 이런 펀치 리스트의 한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 하자 목록 또는 미결 사항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하자가 완전히 보수가 되기 전까지는 아까 얘기한 마지막으로 줘야 되는 그 돈들을 잔금들을 리테이니지 같은 유보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되어야지만 리테이니지라고 불리는 유보금이 발주자로부터 시공자에게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3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찰을 하고 낙찰 후부터 시공이 일어나는 과정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래서 시공자 입장에서 낙찰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준공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좀 살펴봤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